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안정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상이 어느 날 무너져 내렸던 걸 경험한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고비가 3번이 있었는데 그중 2번은 결혼 생활 중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정말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정말 끈질긴 존재더라고요. 하나둘씩 삶의 조각을 다시 맞추다 보면 그 끝엔 반드시 웃을 날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결국 지나간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해 나갔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취직을 했을 때쯤 은퇴를 하셨고 교회로 이사하셨어요. 퇴직금으로 전원주택과 땅을 사시고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빠는 항상 교회에 조용하고 푸른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 하셨고 엄마도 아빠의 꿈을 존중해서 이사를 결심하셨죠. 처음엔 좋았어요. 부모님 2분 다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 걸 좋아하셨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우리 윤 여사님 여기 공기 좋다고 자주 웃는다며 엄마의 기분 좋은 웃음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했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사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죠. 아무래도 이사하느라 많이 힘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자고 아빠와 제가 권했을 때도 엄마는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무슨 병원이냐면서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병원에 가셨고 그때서야 병이 꽤 진행된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입원하신 이후로 아빠도 많이 지치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가셔서 엄마를 돌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엄마와 아빠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여보,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야. 이렇게까지 신세지게 될 줄 몰랐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옆에 있어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더 마음 아프니까. 그래도 나 때문에 당신 힘든 거 다 알아. 이제 와서 이렇게 아프니까 나도 참 미안하네.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난 그저 당신이 건강해지기만 바라. 그거 하나면 돼. 그게 쉽지 않으니까 문제지. 내가 이대로 가면 당신 혼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당신 나랑 오래오래 같이 있어야 해. 우리 여기서 같이 늙어가기로 했잖아. 엄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엄마는 자기 자신이 오래 못 살 거라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저도 눈물이 나서 병실을 나와버렸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약해지신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아빠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셨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내가 뭘 더 해드릴 수 있었을까? 왜 엄마가 아프기 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엄마가 떠난 후로 집안이 허전했어요. 아빠도 말수가 줄고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도 매일같이 엄마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아빠와 저에게 남겨준 추억들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아빠랑 같이 엄마가 가꾸던 텃밭을 돌보고 엄마가 좋아하셨던 노래를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 당시 회사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이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남편은 제 입사 동기로 예전부터 저에게 호감을 표했지만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은 좀 허세도 있고 귀가 얇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자주 저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걸 하나하나 들어줬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동갑이었던 우리는 서로 너라고 부르며 말도 놓을 정도로 친해졌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은 좀 어때? 아직도 엄마 생각 많이 나지? 내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을까? 그냥 그런 대로 지내. 고마워. 근데 괜찮아. 괜찮다고는 하지만 네가 힘든 거 다 보여. 그동안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고. 그래서 그냥 좀 더 도와주고 싶어. 정말 괜찮아. 너까지 이렇게 신경 쓰면 나도 미안해지잖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네 곁에 있는 건 내가 원해서야. 힘들든 그냥 기대도 돼. 나도 언젠가 너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오면 그때 너도 나처럼 해주면 되지 뭐.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난 아직도 누군가한테 기대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난 친구들 앞에서도 이런 거 내색 잘 안 하거든. 그렇게 혼자 끙끙대기만 하면 좋을 거 하나 없어. 가끔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진짜 난 네가 이렇게 섬세한 사람인 줄 몰랐어. 솔직히 회사에서 첫인상은 뭔가 잘난 척하고 허세끼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만 알았거든. 허술하네.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물론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너한테는 진심이야. 그건 알아줘.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가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그 사람을 더 믿게 됐어요. 남편의 한결같은 태도에 우리는 진지한 연애 상대로 발전했고,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결국 1년 반의 연애 후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떠난 후 제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남편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결혼 후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결국 단점이 보이게 되잖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문제들이 생기곤 했어요. 특히 제가 예전부터 늘 느껴왔던 남편의 팔랑귀 기질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남편은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성격이라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 어느 날 남편이 누군가의 권유로 투자 이야기를 해왔어요. 당신 이거 들어봤어. 이번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대. 내 친구가 확실한 정보라고 했거든.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투자? 당신 이런 거 쉽게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만 듣고 덜컥하는 건 너무 위험해. 아니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확실히 알아봤다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될 기회라고. 그래도 난 좀 불안해. 우리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인데 그걸 이렇게 쉽게 투자하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믿어봐.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믿으라고? 난 이게 불안하다니까.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어. 그냥 한번 믿어봐. 내가 잘 알아보고 하는 거야. 당신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이렇게 쉽게 날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자기 맘대로 투자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잃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한동안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얼음장과도 같았어요. 저는 남편과 크게 갈등하며 싸웠어요. 이거 봐. 결국 이렇게 됐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그때 내 말 좀 들었어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이렇게 날려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여보, 나는 이게 좋은 기회인 줄 알았어. 나도 후회하고 있어. 좋은 기회? 그런 거 쉽게 믿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당신은 왜 항상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건데? 그리고 후회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을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당신 팔랑귀 때문에 힘들어하고 싶지 않아.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가우진, 그거 무슨 뜻이야? 자유로워지고 싶다니. 혹시 나랑 이혼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그때쯤 제가 임신을 한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죠. 물론 남편에게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남편도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고 저희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투자를 잘못해서 크게 데인 이후로 더 이상 주식 같은 위험한 투자 상품에는 손도 대지 않게 되었죠. 대신 남편은 남의 덕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생겨버렸어요. 이런 심리가 남편을 지배했던 탓일까요? 남편과 시모는 시누이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 덕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시누이는 예쁘고 몸매도 좋았기 때문에 남편과 시모는 시누이가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남자를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의 남자친구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우리 여동생 이번에 잘 되면 우리도 덕 좀 볼 수 있겠지 않냐며 웃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계산적인 태도가 너무 싫었어요. 가족 간의 사랑과 응원이 아니라 결국엔 경제적인 득실만 따지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시누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시누이의 인생이고 우리가 시누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덕을 볼 생각부터 하면 되겠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의 그런 말들을 그냥 흘려들었죠. 저보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웃으며 넘겨버리더군요. 그런 대화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남편과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시누이의 결혼이 우리 가정의 미래에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굴고 그 기대에 따라 움직이려는 남편과 시모의 태도가 저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조건 좋은 남자친구와 연애까지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았죠. 이유는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시누이의 조건을 들먹이며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사귄 시누의 남자친구 집안 또한 시누이에게 결혼을 원한다면 집 열쇠를 가져오라는 말을 했대요. 시누이의 조건이 부족하니 집이라도 해오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시누이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시누이는 시댁으로 찾아와 시부모님께 돈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시누이는 얼굴이 잔뜩 굳은 채로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걸 느끼면서 한숨만 나왔죠.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진짜 집 사야 돼. 저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집 열쇠 가져오라고 했단 말이야. 아, 가진 오늘은 택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해. 아, 집 열쇠라니 그런 요구를 한다고. 아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주겠니? 그 남자 집안에서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아,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나 결혼할 수 있다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야. 엄마, 아빠,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아, 나도 한 30살 나이를 먹고 있잖아. 계속 이렇게 남자하고만 연애만 하다가 세월 다 가게 생겼어. 나중에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거라고. 제발 좀 도와줘. 너 왜 자꾸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그만해라. 오빠. 나도 지금 간절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이번 기회 아니면 나 정말 결혼 못할지도 몰라.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네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왜 자꾸 부모님한테 부담을 주냐고. 부모님은 여유가 없다고 하셨잖아. 하, 진짜 웃긴다. 오빠도 나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서 덕 보려고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부모님 돈 가져가지 말라고 통치고 나도 결혼해서 잘 살고 우리 가족도 덕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나만 나쁘다고 해? 오빠도 우리 가족한테 좋은 일 생기길 바라면서 이럴 때만 나한테 엄격해지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날의 대화는 결국 시누이의 울분과 함께 끝이 났어요. 시누이는 화가 잔뜩 나서 집을 나갔고 시모와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죠. 남편은 한동안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신우랑 싸우고 나서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웬일로 남편이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손에는 치킨까지 들고 와서는 저를 보며 오늘 좋은 소식 있다며 신나 했어요. 저는 갑작스런 남편의 밝은 모습에 어리둥절했죠. 여보, 내 가수 빅뉴스를 가지고 왔어. 뭔지 알아? 장인어른이 가지고 계신 땅이지? 그 땅값 모른데 정부랑 대형 건설사가 협력해서 그 지역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랑 아파트 단지 개발한대. 이건 진짜 기회야. 뭐라고? 너 어디서 들은 얘기야? 당신 그런 거 한두 번도 안 입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번엔 진짜야. 공무원한테 직접 들은 빅뉴스라고. 여보, 이거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봐야겠어. 빨리 땅 사두면 우리도 대박 날 수 있어. 당신 진짜 왜 그래? 매번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이번에도 헛소리의 가능성 큰 거 모르겠어? 여보,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니까. 장인어른한테 가서 설득 좀 해보자고. 저는 남편의 팔랑귀 습관이 또 나왔다 싶었어요. 제가 그런 것 좀 믿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오히려 자신만만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직접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장인어른,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쪽 지역이 곧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를 거래요. 개발된다고? 그런 말이 돌기는 하더라만 그게 진짜인지 누가 알아?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직접 말해준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이 개발 계획하고 관련 있는 기업 관계자라서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만약 장인어른 땅이 수백 배 오르면 나중에 저희도 조금 덕 좀 보게 해주세요. 허허, 알겠네. 만약 진짜로 땅값이 오른다면 내가 너희한테 절반 나눠줄게. 다 늙은 내가 이거 팔아서 어디다 쓰겠나? 자식들한테 줘야지. 만약 그게 진짜로 된다면 말일세.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빠가 반쯤 농담으로 생각하고 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빠가 해준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때만 해도 어차피 진담으로 받아들여도 어차피 땅값이 오를지 말지 모르는 일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담으로 받아들인 남편 놈은 특유의 설레발과 급한 성격 덕분에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남편이랑 저보고 얼굴 본 지 꽤 됐다고 하시면서 맛있는 밥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좋아라 하면서 가자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갑작스러운 초대에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었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누이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포옹을 하더군요. 저는 시누이의 반응에 좀 당황했어요.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기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그냥 웃으며 받아줬죠. 세연이, 어머,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네, 아가씨, 저도 반가워요. 근데 표정이 엄청 밝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요. 오랜만에 보니까 좋잖아요. 세연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려놓으셨어요. 된장찌개부터 시작해서 제 최애 반찬인 소고기 볶음. 어머님이 제 입맛을 다 아시고 정성껏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밥 위에 반찬을 계속 얹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복도 꺼내서 다른 식구들은 하나씩만 주셨는데 저한테는 3개나 주셨어요. 지은애미야, 많이 먹어라. 어머니, 왜 저한테 3개나 주세요? 저 괜찮아요. 아가씨, 하나 드릴까요? 어머, 아니에요. 새언니가 평소에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받겠어요? 새언니가 많이 드세요. 아니요, 엄마.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나도 전복 좋아하는데. 너는 저 배에 나온 거 보면 전복은커녕 한 끼 굶어도 되겠다.
지은애미야,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아유, 엄마 너무 맛있네. 엄마 많이 맞아, 오빠. 오빠는 살 좀 빼야 돼. 저는 시댁 식구들이 하도 권하니 사양할 수 없어서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엔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았거든요. 불편한 마음에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어머님이 손을 휘저으며 말리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설거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지은애미 너는 저기 가서 다 먹고 좀 쉬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맛있게 차려주셨는데 설거지라도 해야죠. 안 돼, 안 돼. 손 하나 딱딱하지 말고 저기 가서 편히 쉬어. 오늘은 우리 며느리 대접해주고 싶어서 불렀으니까. 알겠지?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저만 편히 있으면 제가 더 불편해요. 지은애미야, 말 좀 들으라. 이럴 때 좀 쉬라고 하면 쉬어야지. 꼭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겠니? 섭섭하다. 나는 너 오늘 정말 대접해주고 싶어서 이런 건데 이러면 내 입장이 뭐가 되니? 아,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잠깐 쉬고 있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평소와 너무 다른 시댁의 태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뭔가 뒤가 구린 느낌이랄까?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일어나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다과를 먹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보며 갑자기 고맙다고 하더군요. 지은애미야, 정말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네 덕을 보게 되잖니. 사실 고마운 마음에 대접하고 싶어서 오늘 널 부른 거란다. 맞아요,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 신혼집 해결됐어요. 네? 아이, 무슨 소시세요? 제가 아가씨 신혼집을 해결했다고요? 아가씨랑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빨리 진실을 말해보라고. 아가씨 신혼집을 해결해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 여보. 아니다, 사실 동생이랑 같이 신혼집 보러 다니고 계약까지 했어. 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해서. 근데 어차피 장인어른 땅 팔게 되면 그 돈 절반 우리한테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집 사고 잔금 남은 거 내주겠다고 했어. 뭐라고? 나랑 상의도 없이. 미안해, 여보. 장난해? 그 잔금을 왜 당신이 다 내겠다고 큰 소리를 친 거야? 당신 정말 대책 없이 왜 그런 짓을 해? 저는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빠가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짓을 벌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의 신뢰를 이렇게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당신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은 해본 거야? 아무리 아가씨 일이라고 해도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큰 결정을 할 수가 있냐고. 여보, 진정해봐. 이제 곧 개발한다고 공식 발표 날 거야. 발표 나면 땅값 확 오를 거고 그때 팔면 되잖아.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렇게 되면 4억 정도는 정말 푸른 돈이잖아. 문제라니. 당신이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야. 아빠 땅 팔린다는 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그걸 믿고 아가씨 신혼집 계약을 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계획이야. 여보, 집 문제만 해결되면 예비 매니저가 나한테 해주겠다고 한 것도 있어. 예비 매니저가 자기 회사에 내 자리 만들어주겠대. 그것도 이모급으로 말이야. 아이, 우리도 좋은 기회잖아. 정말 정신 차려.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야? 지은애미야, 왜 그렇게 흥분을 하니? 우리 가족한테 좋은 일이지 않니? 네 시누이 돕는 건데 이렇게 화낼 일이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이,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니? 맞아요, 새언니. 아이, 우리 가족 더 잘 되자고 내가 하는 건데 제가 그 집에 시집가면 우리 오빠도 잘 될 텐데 우리 오빠 잘 되면 새언니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어떻게 이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 돈인데. 왜 우리 돈은 남의 집에 써야 하죠? 이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지은애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남의 집이라니. 우리 가족 한 가족 아니니?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얘 너무 섭하구나. 어머님,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족의 돈을 이렇게 제 마음대로 쓰려는 생각은 절대 못 하셨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큰 결정을 할 때는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들 모두 제 멋대로 해요. 남편도 어머님도 아가씨도 다들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저 각자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 책임은 다 저한테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차에 올라타서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죠. 남편이 뒤쫓아 나오더니 제 차 창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어디 가냐고 불러댔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창문을 올리고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았어요.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다음날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틀 동안 남편하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화가 난 이틀 동안 완전히 저한테 딱 붙어서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도 죄다 하고 평소엔 손도 안 대던 청소며 설거지며 뭐든지 다 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살피면서 한껏 기쁘게 해보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이는데 솔직히 좀 웃기기도 하고 또 마음 한구석엔 통쾌함이 싹 트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화가 풀린 척 행동했죠. 사실 제가 이때 꿍꿍이가 있었거든요. 남편을 제대로 엿먹일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아무튼 제가 화가 풀린 척하자 남편은 슬슬 장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이제 우리도 오신 신혼집 잔금 말이야. 잔금? 얼마나 된다고 했더라. 한 4억은 되는데 4억 솔직히 많은 것도 아니잖아. 장인어른 땅값 수백 배 오를 거니까 그 정도는 껌이지. 여보, 어차피 땅값 오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야. 우리도 이참에 한번 크게 잘 되는 거지. 아니 안 그래? 그래, 알겠어. 남편은 제가 이렇게 쿨하게 대답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면서 잔금 당일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잔금 당일이 왔어요. 신우이가 오기로 한 날이었죠. 남편은 오전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신우이랑 중간에 만나서 같이 왔어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쯤 우리 아버지도 집에 와 계셨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보더니 의아해하며 물었죠. 장인어른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있어야 하는 자리니까 일단 남편 서재로 모두들 와요. 거기서 얘기하자고. 저는 남편, 신우이, 아버지를 모두 서재로 안내했어요. 서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쇄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남편에게 휙 던졌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당황한 얼굴로 종이를 받아들었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왜 종이를 던지는 건데? 여보. 됐고 그 종이 내용이나 읽어봐. 새언니, 이거 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기사 같은데. 남편과 신우이 두 사람은 종이를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종이를 읽으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고 신우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신우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아버지와 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희열이 밀려오고 있었죠. 사실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남편이 장음 4억 달러는 멍청한 요구를 들어주는 척했던 거였거든요. 그 종이 한 장의 정체는 바로 개발 계획 백지화 뉴스였어요. 제가 시댁을 박차고 나온 그날
차를 몰고 아빠를 보러 갔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빠는 갑작스럽게 저 혼자 찾아오니까 좀 의아해 하시더군요. 어쩐 일로 김서방 없이 혼자 왔냐?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아빠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군요. 저랑 남편이 싸운 걸 눈치챈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굳이 몰아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빠가 저를 소파에 앉히며 안 그래도 잘 왔다면서 저한테 할 얘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너한테 할 얘기가 하나 있어. 김서방이 자꾸 그 땅값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하길래 내가 주변에 좀 알아왔다. 내 친구 중에 토지주택 공사조 공무원이 있거든. 그래서요, 아빠? 뭐래요? 그 친구 말로는 원래 우리 쪽 지역에 개발 사업 계획이 있긴 했었대. 근데 이번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끼리 좀 다툼이 생겨서 그게 무산이 됐댄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백지화됐다고 하더라. 앞으로 다시 하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아빠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역시 우리 팔랑귀 남편이 한 건 했구나 싶었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만약 나까지 그걸 믿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결국 저는 아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신우의 신혼집을 멋대로 계약했다는 것부터 아빠 땅값이 수백 배 오를 거라는 말만 믿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까지 전부 말했죠.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또 사고를 쳤다며 격렬하게 분노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빠를 진정시켰어요. 일단 조용히 가만히 계시라고 저한테 생각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빠도 제 단호한 태도에 잠시 진정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꾸미고 장음일까지 버틴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상의해서 그날 뜬 뉴스 기사를 인쇄해 둔 거죠. 뉴스 내용은 소문으로 떠들썩했던 개발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개발 계획 백지화 뉴스는 반발이 클까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아주 좋더라고요. 딱 제가 필요로 할 때 뉴스 기사가 나왔거든요. 하늘도 제 계획을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남편이 멋대로 투자하다가 돈을 날렸을 때 제가 남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혼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제 허락도 없이 신우의 신혼집 계약을 해버렸으니 이제는 이 남자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당연한 듯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신우와 시어머니의 태도도 너무 괘씸했죠. 세 사람 다 이번에 제대로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제멋대로 굴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꼴 좋다. 그치? 당신 이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이게 또 뭐야? 왜 이제 말하냐고? 웃기지 마.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제멋대로 진행할 때 나한테 상의나 했어? 솔직히 내가 당신한테 조언하기 전에도 이미 일이 다 벌어진 상태라 내가 그때 말한다고 수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 내가 땅값 안 오른다는 사실을 아빠한테 들었을 때 이미 당신은 그 집을 산 후였잖아. 인과응보라는 말 딱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아이 사오 어떡하냐고. 그것보다 잔금 못 치우면 계약금이 날라간다 어떡해. 계약금도 한두 푼이 아니었다고.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하세요. 안 되겠다. 장인어른 은퇴자금 남은 거 있을 거냐. 모든 끌어모아서 사업 마련하자. 당신도 땅값 떨어진 거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한 잘못도 있잖아. 그 정도 책임은 져줘야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걸까요? 내 아버지 돈을 네가 당연히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그 태도 진짜 역겨워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4억은커녕 한 푼도 못 줘.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아버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줄 이유가 뭐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쓰레기? 아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때 갑자기 우리 아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을 거칠게 밀치고 발로 세게 차셨어요. 우리 아빠가 평소에는 조용하시지만 분노하시면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요. 남편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죠. 남편은 아빠한테 뭐 하시는 거냐며 기세 좋게 소리쳤지만 우리 아빠가 서늘하게 노려보자 그제야 그 기세가 싹 사라졌죠. 사실 우리 아빠가 이래봬도 무술 20단에 시민경찰대로 활약하신 적도 있었던 분이에요. 아빠가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삐쩍 마른 남편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남편은 화난 감정 때문에 잠깐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다시 그걸 깨달은 듯 쫄아버려 깨갱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떨어져 나가자 그제야 가방에서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종이를 바라보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종이의 정체는 이혼 소장이었어요. 야, 인간아, 내가 돈은 못 줘도 이건 줄 수 있거든? 이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아, 뭐야, 이거. 장난하지 마. 장난? 난 진심이야.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한다고. 기억 안 나? 그건 투자 문제였잖아. 이번에 우리 동생 집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이, 어떻게 그거랑 이걸 같다고 해. 그거나 저거나 내 상의 없이 네 마음대로 한 건 똑같아. 네 속물적인 성격과 탐욕스러움이 결국 이 꼴을 만든 거라고.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그럼 이 사업은 어쩌라는 거야? 이 장고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 말을 듣고 옆에서 절망하며 무릎 꿇고 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현실로 돌아온 듯한 얼굴이었죠. 아, 됐고. 오빠 책임져. 오빠가 나보고 신우집 사라고 한 거였잖아. 이거 다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다 책임질 거라며. 내가 그 개발 계획이 백지화 될 줄 알았냐? 그리고 내 탓만 하지 마. 어차피 최종 결정은 네가 한 거잖아. 그집 명의는 네 거니까. 솔직히 사업은 네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지. 뭐라고? 언제는 장감 대줄 테니까 자기한테 잘하라더니 이제 와서 밑장을 빼. 그 말을 들은 신우이는 완전히 열받은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재방 장식장에 있던 물건을 꺼냈어요. 유명 야구 선수의 사인을 받은 야구 방망이였죠. 남편이 아끼는 물건이었어요. 야, 진정해. 그걸로 뭐 하려는 거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때문에 나 빚쟁이 되게 생겼는데 되게 진정하게 생겼어. 남편은 기겁하며 방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이리저리 방망이를 휘두르자 남편 서재 안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아빠와 함께 남편 서재방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은 빠져나가는 저를 보며 어딜 가냐면서 절규했지만 곧이어 달려드는 신우 때문에 정신이 없는지 방 안을 계속 허겁지겁 도망다녔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남편 집을 나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친정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난리치기 때문이었죠. 친정집은 그나마 안전한 게 아빠한테 또 맞을까봐 무서우니 못 찾아오니까요. 양육권 소송까지 하느라 1년 6개월에 걸친 이혼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중 그때 개발 계획이 다시 추진된다는 뉴스가 떠서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건설사 간 마찰로 한동안 백지화되었던 개발 계획이 다시 원활하게 해결되어 결국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타이밍이 절묘하더군요. 우리 아빠가 가진 땅은 훌쩍 가격이 뛰었죠. 그 소식을 듣자 전 남편 놈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다시 저를 찾아왔죠. 우리 아빠만 보면 겁먹던 놈이 무슨 간댕이가 부어서 찾아왔을까 했는데 일부러 집 근처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우리 아빠가 외출하신 걸 확인하고 나서야 온 거래요. 진짜 제 전 남편이지만 너무 찌질해요. 일부러 저랑 애만 있을 때를 골라서 오다니요. 저는 일부러 아이 보고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현관문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죠. 땅값 많이 뛰었다며. 나도 그 소식 들었어. 장유른 땅이 그렇게 오른다면서. 역시 내 말이 맞았지? 코웃음 나오는 소리 좀 그만해.
백자 됐다가 다시 치진된 건데 그걸 맞았다고 할 수 있냐? 참 속물근성하는 애는 여전하네. 나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 동생 집 잔금 결국 빚으로 다 남아서 그거 갚느라 죽을 맛이야. 그리고 우리 지훈이도 있잖아. 부모가 이혼하는 게 애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데 자식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전 남편은 다급하게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그 눈빛이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절박했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솔직히 이 상황이 우스웠거든요.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가족? 아이고,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야. 너도 알잖아. 이혼 소송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야. 그냥 양육비나 보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나 너 없이 정말 안 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아우, 이미 끝난 얘기라고. 너랑 다시 살 생각 없어. 너 그만 손 놔. 이런 식으로 나 붙잡는다고 내가 마음 바뀔 것 같아? 웃기지 마. 전 남편은 계속 제 바지가랑이를 놓지 않고 매달렸어요. 그때 마침 잠깐 외출하셨던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전 남편은 아빠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벌떡 일어나서 황급히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꼴이 우습더군요. 아빠를 마주칠 용기조차 없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더 한심한 건 달려가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그놈 등짝을 보니 땀으로 흥건해 있더라고요. 아마도 겁에 질려서 그랬겠죠. 그 후로 저는 아빠와 제 딸, 우리 셋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빠는 땅값이 올라서 그 땅을 좋은 가격에 팔았고 그 덕분에 우리 세 사람은 넉넉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죠. 아빠는 늘 딸인 저와 손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반드시 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빠는 뭘 하든 제 딸 지은이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은아,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이 외할아버지가 뭐든 해줄게. 할아버지,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빠는 웃으며 주방으로 향하셨고 저는 그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건 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딸아이도 아빠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요. 그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 집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아빠, 아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이, 이 정도쯤이야.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건데 이 할애비가 당연히 해줘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빠는 늘 우리를 먼저 생각해요. 전 남편과의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나요. 더 이상 억지로 맞추고 애쓰는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주말이면 아빠와 딸아이랑 셋이서 공원에 나가 산책도 하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요. 아빠는 손녀와 놀아주느라 하루가 모자라다고 하실 정도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싶어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딸은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냐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딸은 어느 순간부터 지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엔 딸아이 입장에서도 이혼은 충격받을 일이었어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 감정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이혼을 했어도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전 남편이 딸을 만나러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아빠를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한 번은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안 만나고 싶어요. 왜 그래 지은아? 아빠랑 있으면 즐겁지 않아? 예전엔 아빠 많이 보고 싶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요.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돈 빌리고 싶다고 저보고 잘 좀 말해달래요. 아빠 만나면 맨날 돈 필요하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어린아이한테까지 돈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한심하고 찌질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딸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이제 딸도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났음을 느꼈어요. 이혼 후에도 딸에게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어요. 알겠어, 지은아. 그냥 엄마랑 외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지내자. 응? 아빠랑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돼. 엄마, 나 엄마랑 할아버지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셋이서만 있으면 돼. 그 후로는 딸이 전 남편을 만나는 걸 거부했어요.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을 요구하며 법적으로 딸을 만나려 했지만 딸의 단호한 거절 앞에 더는 강요할 수 없었죠. 딸아이는 이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완전히 질렸어요. 전 남편이 억지로 집 앞에 찾아와 딸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딸이 아빠 꼴 보기 싫다고 펑펑 울자 전 남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전 남편은 차마 딸아이한테 강요는 못하고 저에게 딸의 맘을 되돌려달라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무시했어요. 딸아이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빠가 땅을 팔고 주신 돈으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옷 장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패션에 대한 꿈을 품어왔지만 항상 두려움과 불확실함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늘 저를 믿어주셨고 그 믿음이 용기를 내게 만들었어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매일이 도전이었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머리가 아플 때도 많았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쌓이면서 경험이 되었고 저는 점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불행했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않았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지나간 일이 되었고 우리는 그저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꿈꾸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했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밤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상처받고 넘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이 불어야 연이 난다는 속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기에 우리 가족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강한 바람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그 바람 덕분에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찾아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